폴란드 상공이 붉게 물들었다. 러시아의 드론이 국경을 넘어온 순간 유럽 전역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오판도 일시적 침범도 아니었다. 나토의 심장부를 직접 찌르는 도발이었다. 폴란드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드론을 추격하며 무력화 작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 속보가 전해진 지 불과 몇 분 만에 유럽의 정치권은 이미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러시아와 폴란드 두 나라의 오래된 적대감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은 단지 국경선에 머물지 않았다. 나토 전체가 긴급 대응 체제로 들어가면서 유럽의 하늘은 다시 냉전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이번 사태는 폴란드만의 위기가 아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그랬듯 나토 회원국들은 다음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특히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짓눌려온 나라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폴란드는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서 자유를 빼앗겼고 그 기억은 지금도 민족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드론 침범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간 눌려온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폭발한 상징이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전투기 FA-50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 안에는 역사적 복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도 있었다. 러시아의 드론이 국경을 넘었는데 왜 폴란드는 미사일로 요격하지 않고 전투기를 보냈을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나토에 속한 폴란드가 먼저 미사일을 쏘는 순간 그것은 곧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폴란드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냉정함 속의 결의, 그것이 지금 폴란드의 태도였다. 이 속보가 전해지자마자 나토의 긴급 통신망이 가동됐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참본부가 동시에 폴란드 상황을 주시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바로 미국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메시지,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 이 구호가 다시 떠올랐다. 유럽 각국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야 했다. 러시아의 드론 한 대가 유럽 전체의 군비를 다시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토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인가? 그 어느 쪽을 택하든 평화의 시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폴란드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대립은 단순한 국경 분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깊은 원한의 역사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그 지리적 위치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동쪽에는 제국 러시아, 서쪽에는 프로이센과 독일, 남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었다. 그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폴란드는 수차례 침공을 당했고 결국 18세기 후반에는 지도에서조차 사라졌다. 1795년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며 국가의 존재를 잃었다. 그때부터 폴란드의 역사는 독립을 되찾기 위한 고통의 행진이 되었다. 19세기 내내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신음했다. 그 시절 러시아는 폴란드의 언어를 금지하고 폴란드 교회를 탄압했으며 모든 학교와 행정을 러시아식으로 바꾸려 했다. 러시아와 정책은 단지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려는 시도였다. 그에 맞서 폴란드인들은 수많은 봉기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피로 진압됐다. 1830년 11월 봉기, 1863년 1월 봉기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폴란드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겠다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역사의 기회가 찾아왔다. 제국들이 서로 충돌하던 틈을 타 폴란드는 1918년 드디어 독립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비밀리에 맺은 몰로 토프리벤트로프 협정에 따라 폴란드는 다시 두 나라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다. 서쪽은 독일군이, 동쪽은 소련군이 차지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폐허로 변했고 수백만 명의 폴란드 시민이 희생됐다. 폴란드인들에게 러시아는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련의 붉은 깃발 아래 동유럽은 공산권으로 재편되었고 폴란드는 소비에트 위성국으로 편입되었다. 명목상 독립국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모스크바가 쥐고 있었다. 폴란드의 정치, 언론, 군대는 모두 소련의 통제 아래 놓였고 폴란드 사회는 또다시 자유 없는 독립을 살아야 했다. 1980 연대 노동조합 운동이 일어나며
민주화의 물결이 번졌지만 그마저도 소련의 압력 속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폴란드가 진정한 독립을 되찾은 것은 1989년 공산권 붕괴 이후였다. 이러한 역사는 폴란드의 대러 정책을 완전히 규정했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의 DNA 속에는 언제든 러시아는 다시 침공할 수 있다는 불안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폴란드는 나토 가입을 누구보다 먼저 추진했고 서방과의 군사협력을 절대적인 생존 수단으로 여긴다.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을 때 폴란드 정부가 보여준 즉각적인 군사 대응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억눌린 공포와 증오가 터져나온 결과였다. 폴란드의 대통령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을 믿지도 않는다. 이 한 문장이 폴란드의 모든 외교와 군사 정책을 설명해준다. 러시아가 조금만 움직여도 폴란드는 즉각 반응한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 그들의 본능, 그것이 지금의 폴란드를 만든 힘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그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의 방패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안전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였다. 트럼프는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유럽이 스스로의 예산으로 국방을 강화하지 않고 미국의 돈과 병력을 믿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유럽 각국의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 대비 최소 2%, 가능하다면 4에서 5%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이 요구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 체제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언이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그 압박에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FA-50을 비롯한 신형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며 군 현대화에 속도를 냈다. 동시에 나토 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전력 결속을 꾀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달랐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안보보다 경제가 더 큰 문제였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복지 지출 증가 속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왜 우리의 세금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유럽 전역에서 정치적인 균열로 번졌다. 폴란드나 체코, 리투아니아처럼 러시아의 위협을 현실로 느끼는 국가들은 군비 확장을 지지했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전쟁의 그림자가 먼 나라들은 냉담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각국이 느끼는 안보의 실감이 달랐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언제든 러시아의 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고 느끼지만 스페인은 지중해의 평온함 속에서 여전히 전쟁이 먼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이 균열은 나토 내부의 단합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 독일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역사적 부담 때문에 군사적 확장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금기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균형이 무너졌다. 슈콜츠 총리는 이제 독일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고 선언했고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퍼졌다. 연구비와 복지 예산이 줄어들며 대학과 학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교육과 문화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럽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러시아를 두려워해서 군비를 늘리는가? 아니면 정치적 명분을 위해 공포를 과장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나토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공포는 정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위협이 커질수록 국민은 정부의 군사 강화 정책에 순응한다. 나토의 핵심 지도부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하지는 않더라도 결코 작게 말하지 않는다. 공포를 유지해야만 동맹이 결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폴란드 사태는 단순한 국경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의 드론 한 대가 나토의 군사 논리를 다시 움직였고 미국의 압박은 유럽의 국방 예산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냉전이 끝났다고 믿었던 세계는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총성 없는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럽의 거리에서는 군가보다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정치인들에게는 안보의 논리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세금의 현실이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정부의 군사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행진이 열리는 반면 베를린과 파리에서는 전쟁보다 빵이 먼저다 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유럽은 지금 두 개의 다른 목소리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피로감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반발이 거세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방비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는 불가피하게 복지와 연구 예산을 삭감했다. 대학 연구소의 지원금이 줄고 의료보조금이 끊기며 사회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독일 학자들은 탱크보다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정부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라 답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럽을 지키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탱크와 미사일이 유럽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복지가 그들의 삶을 지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한편 폴란드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그림자를 봤다. 그들에게 국방비는 부담이 아니라 보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4%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신형 전투기와 장갑차, 미사일 시스템을 대량 도입했다. 국민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믿는 순간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폴란드는 고통스러워도 지출을 멈추지 않는다. 불안은 두렵지만 무방비는 더 무섭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폴란드의 논리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의 냄새보다 실업과 물가 상승의 현실이 더 절박하다. 러시아가 우리까지 공격하겠느냐?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나토 내부의 단합을 흔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나토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기보다 경제 회복에 더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틈을 러시아는 놓치지 않는다. 에너지, 무역, 정보전을 통해 유럽의 내부 균열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지도부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민들이 지치고 너무 완화하면 동맹이 느슨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러시아는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유지한다. 뉴스는 매일같이 위기 속보를 내보내고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외친다. 하지만 거리의 시민들은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단결보다 생존이 필요하다. 유럽은 지금 두 가지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 다른 하나는 자국민과의 조용한 싸움이다. 결국 이번 폴란드 드론 사태는 단지 군사적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부의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러시아의 도발이 총성 없는 탄환이라면 국민의 분열은 내부에서 터지는 폭탄이다. 유럽은 지금 그 폭탄의 뇌관 위에 앉아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안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착각이라 부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번 금이 간 동맹은 다시 단단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지금의 동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겉으로 보기엔 두 나라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손을 맞잡은 파트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십 년 동안 쌓인 피와 복수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역사학자들은 이 관계를 공포로 묶인 연대라고 부른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유는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순간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서방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FA-50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 탄약과 인도적 물자까지 아낌없이 보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며 유럽 내 최대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나 폴란드 사회 깊숙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억이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는 폴란드계 주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다. 주범은 나치 독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무장 세력이었다. 그들은 스테판 반데라라는 인물을 추종하며 폴란드인들을 적으로 규정했다. 1943년부터 1944년까지 약 10만 명의 폴란드계 민간인이 처형당했다. 그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일부 정치 세력은 여전히 반데라를 독립 영웅으로 기리고 있다. 폴란드인들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우리 조상들을 죽인 자를 영웅이라 부르다니 그 분노는 조용하지만 깊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방향을 불신한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관계, 그것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를 통해 배웠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삼킨다.
폴란드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폴란드는 나토의 지원 요청보다 앞서 무기를 보냈고 난민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우크라이나가 변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폴란드는 바로 다음 전장이 될 것이다. 이 공포가 두 나라의 연대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하지만 이 불안한 동맹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폴란드 내부의 일부 정치 세력은 이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동안 우리 국민의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경제가 흔들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폴란드 지도부는 단호하다. 지금 우리가 돕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가 당할 것이다. 이 논리가 국민들의 두려움을 설득하고 있다. 두려움은 때때로 신념보다 강하다. 우크라이나 역시 폴란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폴란드는 지배자였다. 서로의 기억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이 두 나라를 강제로 같은 편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포였다. 피로 얼룩진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생존의 본능은 모든 감정을 눌러버렸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동맹은 그래서 뜨겁지 않다. 오히려 차갑고 절박하다. 믿지 않아도 함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침입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유럽 전역은 보이지 않는 전시체제로 들어섰다. 나토의 통신망은 24시간 가동되었고 각국의 레이더는 국경 하늘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 이건 냉전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 러시아가 서방의 의지를 시험한 도발이었다. 너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유럽의 심장을 향해 던져진 것이다. 폴란드는 이미 스스로를 전선의 국가로 자처했다.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지키는 최전방이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FA-50 전투기, HIM, ARS, 다연장 로켓, 패트리엇 방공체계,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까지 모두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 폴란드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군사 강화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럽의 긴장은 이미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에 반발하며 벨라루스를 통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폴란드 국경 인근에 신형 전술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언제든 실제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불안한 신호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유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냉전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수십 개의 독립된 정부와 각기 다른 여론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에 단 한 번의 오판이 유럽 전체를 불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제 세상은 다시 양분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나라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는 다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너는 어느 편인가?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럽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만약 유럽의 긴장이 폭발한다면 그 불길은 단순히 대서양 건너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는 이미 하나의 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폴란드가 보여주는 결단은 한국에도 깊은 메시지를 준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움직였다. 두려움은 그들을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행동하게 만들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안보는 단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질문이다. 폴란드는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의 전쟁을 준비한다. 역사는 다시 경고하고 있다. 방심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러시아와 나토의 대립이 완전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긴장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상이다. 드론 한 대의 침입이 세계의 경계를 흔들고 폴란드의 대응이 지구 반대편의 군비 논리를 자극한다. 냉전은 끝난 적이 없다. 다만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지금의 세계는 총 대신 드론, 미사일 대신 데이터로 싸우는 또 다른 냉전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폴란드가 서 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와 싸우며 세계의 균형을 지탱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은 유럽의 운명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다. 러시아의 도발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시대의 경고였다. 누가 그 경고를 진심으로 듣고 대비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나라의 편